Samurai sword on my back. You don't know how to act. Maybe you should relax. Maybe you should relapse. Just kidding.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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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Woo. Woo. Stop, stop. 안녕하세요. K9 클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두아빠입니다. 2022년형 더뉴 K9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가 되어지고 전문가의 시승 리뷰가 많이 제공되어지고 있지만 과거 1세대부터 현행까지 K9을 운행하고 있는 K9 오너 입장에서 느껴지는 그대로 시승기를 직접 제작해서 K9 클럽에 제공을 해보고자 합니다. K9 오너가 더뉴 K9 페이스리프트를 시승하면서 느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담겨져 있고요. 영상 편집 역시 저도 처음인 관계로 영상을 시청하는 데 있어서 매끄럽지 못한 진행이나 부족함이 있을 수 있으니 K9 클럽 회원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이해 먼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부족함이 많은 시승기지만 우리 회원님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차량 시승을 직접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 조건에 맞춰서 차량 시운전을 해보고자 하는데 얼만큼 될지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다만 이제 더 뉴 기아 K9이라고 해야겠죠. 그냥 잘라서 그냥 더 K9 페리라고 하겠습니다. 더 K9 페리가 기존 세대들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 이렇게 일반 도로도 다녀보고 고속도로도 다녀보고 하면서 촬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요철이 좀 많은, 매놀이 좀 많은 곳을 좀 달려볼게요. 속도는 규정 속도를 지켜야 되니까 이쪽 규정 속도가 30km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철 지나고 여러가지 매놀 뚜껑을 지금 밟아보고 있네요. 자, 아무래도 새 차니까 새 차 안에서 실내 잡소리나 이런 부분들은 뭐 전혀 있으면 안 되겠죠. 없는 차를 보냈을 거고 없기를 바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조금 사뭇 다르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말로 표현해야 된다라는 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지만 지금처럼 요 차를 만났을 때 서스펜션이 확실히 달라요. 이거는 그 누가 타도 서스펜션의 회복력이라고 해야겠죠. 회복력 부분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라고 평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제 차량하고 비교를 하면 승차감이 꽤나 좀 이런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고급스러워졌다라는 느낌. 이 기존 세대들, 특히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일본 차량의 서스펜션의 느낌이 좀 강했고 2세대 더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드해졌어요. 하지만 확실하게 막 티가 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또한 전자 서스펜션이 도로의 지형을 읽어서 승차감을 개선해 준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수긍을 잘 못하는 편이었는데 이번 거는 좀 다르네요. 지금 요철에서 차의 흔들림이 아마 영상으로도 나올 것 같은데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서스펜션이 움직이는 거를 감안했을 때 10회에 총 10번이 흔들려서 차고 높이가 딱 고정이 된다라고 치면 지금 차 같은 경우에는 한 5-6번 정도 안에 차량의 컨디션을 원상복귀 시켜주는 능력, 재주라고 해야 되겠죠. 재주가 있네요. 이게 좀 오바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요철 만났을 때 굳이 속도를 급하게 줄일 필요는 이제 없을 것 같아요. 이 서스펜션이 카메라를 통해서 읽어내주고 그에 따라서 댐퍼에다가 힘을 줘서 서스펜션을 딱딱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게 바로바로 체감이 납니다.
그냥 보편적인 공도로 이동을 합니다. 공도에서도 역시나 요철이 있는데 공도에서 요철 밟는 게 훨씬 더 좋네요. 좀 이게 물론 그렇게 제가 뭐 해보진 않겠지만 뭐 시속가 70km, 80km에서 요철을 밟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차가 들려서 쾅 찍는 느낌이 아니라 순간 딱딱해져서 그냥 밟고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좀 쓸데없는 망상 같은 거를 순간 해봤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시승기니까 참고 정도만, 이 사람이 이렇게 느끼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드라이브 모드는 스마트 모드인지라 전방 예측 변속이라는 기능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방 예측 변속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는 참고를 해 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드라이브 모드가 스마트 모드에서만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스포츠 모드나 에코 모드, 커스텀 모드 이렇게 변경하시게 되면 전방 예측 변속 기능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드밴스 크루즈가 활성화가 되면, NSCC가 활성화가 되면 전방 예측 변속 시스템 역시 사용 불가능합니다. 사용 방법은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상태에서 스마트 모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크루즈 모드가 비활성화 됐을 때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전방 예측 변속은 지금 계기판상에 표기되는 내용대로 하면 커브를 만났을 때, 그 다음에 오르막 내리막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교차로 진입했을 때, 전방에 차량이 등장했을 때, 그 다음에 카메라 확인이 됐을 때 변속 시스템을 차량이 좀 제어를 해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명칭상으로 보면 전방 예측 변속이라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 차량을 시운전을 했을 때 전방 예측 변속이 뭐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유인즉 제 머릿속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라서 이 기능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다면 좀 수월하게 표현을 하겠지만, 지금처럼 처음 이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라고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뭐 전방 말 그대로 앞에서 예측을 해서 변속을 해준다 이 말인데, 제가 표현하기로는 전방 예측 변속이라는 말보다 전방 예측 저단 변속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이해하기가 좀 쉬웠을 것 같아요. 테스트를 해본 느낌상으로는 요러라 합니다. 전방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다양한 조건이 카메라 또는 내비게이션도 같이 활성화가 돼서 인지를 하는 것 같은데, 인지를 하게 되면 차량의 속도를 브레이크로 제어해 주는 게 아니라 엔진으로 제어를 해주게 됩니다. 이 이질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 기능을 쓸 줄 몰라서 이질감이 좀 크다라고 이해를 했지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질감이 큰 게 아니라 이거에 또 적응이 돼요. 사람이 적응하는 동물이다 보니까 쉽게 적응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상에서는 여기가 신호가 많은 구역이라서 좀 언급해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속도를 쭉 내고, 예를 들어 제가 100km 카메라가 있는 걸 모르고 100km로 쭉 쏘고 오다가 120, 130으로 쏘고 오다가 100km 카메라를 만나게 되면, 우리 차량은 8단부터 시작해서 8단, 7단, 6단 이런 식으로 기어 변속을 계속 내립니다. 내려서 과거로 표현하면 엔진 브레이크라고 하면 되겠죠. 엔진 브레이크를 걸어서 차량의 속도를 제어해 주는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이 기능을 경험하시게 되면 왠지 모르게 차량이 자기가 차를 제어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데, 사용을 좀 해보시면 저는 한 2번, 3번 정도 운용되니까 이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 부분이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하기 쉽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18년도 4월 달에 더 K9이 발표가 되면서 최초로 적용했었던 블라인드 뷰 모니터입니다. 12.3인치 계기판에도 들어가지게 되고 일반 계기판에도 들어가지게 되는데, 이 BVM이라는 녀석이 저는 현재 3년째 이 차를 타보다 보니까 저에게는 꽤나 좋은 기능으로 인식을 하게 되네요. 그 이유인즉 예전에 제가 끼어들기를 할 때는 늘상 이렇게 끼어들기를 했어요. 먼저 사이드 미러를 봅니다. 차가 없으면 깜빡이를 켜고, 끼어 들어갈 준비를 하기 전에 숄더 체크를 하고,
다시 사이드 미러 보고 끼어들기. 현재는 이렇게 합니다. 사이드 미러를 보는 게 아니라 후측방 BVM을 보고 사이드 미러를 살짝 봤다가 숄더 체크를 하지 않고 다시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끼어들기. 지금도 사이드 미러만 한번 보고 계기판 보고 끼어들기. 이런 식으로 이제 끼어들기를 하게 되는데, 이 블라인드 뷰 모니터라는 게 안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한 두세 달 정도 사용을 해보시게 되면 블라인드 뷰 모니터라는 게 참 좋은 기능이구나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다만 이건 미세한 차이가 좀 있는데, 제가 한번 지금 켜보죠. 왼쪽 거 오른쪽 거. 블라인드 뷰 모니터가 이 바로 전 모델보다는 조금 작아졌어요. 그리고 화질이 조금 떨어졌다라는, 이게 제 차로 가서 비교를 해봐도 떨어진 게 확연히 티가 나는데, 원사이즈 화면을 좀 줄여놓다 보니까 화질의 저하가 일어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뭐 시인성이 나쁘다거나 이런 건 아니라서 운전자분들한테는 좋은 기능으로 활용이 잘 될 걸로 보여집니다. 더뉴 K9의 내비게이션 길 안내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 자, 현재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3D 지도 화면으로 제가 표기를 해놨고요. 굳이 AR 전용 화면으로 활성화를 시켜놓지 않아도 화면상에서 충분한 데이터 정보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우회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될 건데, 우회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면 신박하게도 내비게이션은 현재 2개 화면 분할 중에 3개 화면 분할로 늘려주면서 왼쪽에다가 AR 화면을 자동으로 띄워주게 됩니다. 즉 AR이라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전체적으로 그냥 지속적으로 보게 되면 어지러워요. 하지만 지금처럼 적시적소에서 지금처럼 데이터를 표현을 해주면 AR 화면을 가지고 정확하게 어느 쪽으로 내가 진입을 해야 되는구나, 몇 번째 차선을 이용하고 있구나 라는 걸 육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기능이 이제는 흔한 기능이 되겠지만 더 K9까지 타시는 분들은 신박한 기능처럼 보이실 수도 있어요. 이 AR 내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해하시는 회원님들도 상당히 많이 계셨기 때문에 시운전을 하면 이 부분은 한번 보여봐 드려야겠다,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로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2D 또는 3D 상태에서 내비게이션 화면을 부분적으로 AR을 통해서 화면을 보실 수도 있지만, 아예 모드 자체를 AR 모드로 변경을 시켜버리면 전방 카메라의 데이터가 내비게이션에 지속적으로 표기가 됩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좀 마냥 좋아하진 않아요. 이유인즉 어지럽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내비게이션을 2D, 3D가 아니라 증강현실로 놓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예 전방 카메라의 데이터를 내비게이션 화면에다가 표기를 해주게 되죠. 자, 지금처럼 데이터를 표현을 해주는 것도 좋긴 한데 약간 좀 오락하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와 동시에 이거 좀 어지럽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좀 호기심, 운전자 입장에서는 호기심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기능이 되겠지만,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이렇게 AR로 데이터 표현을 하면 주변 환경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주행 방향 3D로 놓고 상황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AR 기능이 보여지는 게 운전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AR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기능이죠. 반자율 주행이라는 기능을 활성화를 시켜봤습니다. 반자율 주행을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 HDA2까지 지원이 되고요. 고속도로 같은 데에서는 아주 쾌적한 운전 환경을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는 저라면 이 반자율 주행을 국도에서는 반자율 주행보다는 그냥 주행 보조수단 정도로 인식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반자율 주행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기는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기능이 잘 되고 정말 이제는 저는 이제 손을 놓고 자유롭게 이제 다닐 정도인데, 신뢰도가 저한테는 높지만
다른 누군가한테는 신뢰도가 높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적응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 기능 좋지만 불안감이 역시나 어느 정도 사람이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DA2가 되고 이제 기능상으로 손을 안 대고 끼어들기를 현재 하고 있는데요. 이거가 저는 생각보다 좀 무서워요. 잘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이 끼어들기를 하려면, 차선 변경을 하려면 여러 가지 상황이 적합하게 맞아 떨어져야지만 차선 변경을 해주더라고요. 자, 지금처럼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지금 앞에 그랜저가 가고 제 오른쪽 후측 방경보 장치가 꺼지면서 우측에 있는 차량은 사라졌습니다. 자, 그때 오른쪽 깜빡이를 켜면 내비게이션하고 계기판에 이동하는 게 나와요. 근데 요때 잠깐 보셨겠지만 끼어들기는 지금 완벽하게 해줘요. 끼어들기는 완벽하게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15초 사이 안에 15초 안에 핸들 잡으세요라는 메시지가 뜨거든요. 차선 변경을 핸들을 놓고 하지는 못해요. 물론 강제로 이제 잡으면서 할 수는 있겠지만 끼어들기 하는데 15초 안에 끼어들기를 2차가 할 수 있다? 그건 약간 좀 의구심이 듭니다. 제 말인즉 가능은 하지만 손을 띈 상태에서 차선 변경은 매우 위험하니까 일부러 이렇게 해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상태에서도 반대로 제가 왼쪽으로 차선 이동을 한다라고 치면, 자, 이제 핸들을 잡으세요라고 메시지가 뜨죠. 자, 이제 다시 따라갑니다. 코너라서 인식을 못하나요? 생각보다 잘 안돼요. 차로 유지는 잘 해주는데 차선 변경이 잘 안돼요. 자, 핸들 살짝 잡아주고 그냥 있으면, 핸들만 잡고 있으면 자기가 끼어들기를 완료를 해줍니다. 깜빡이까지 꺼주면 좋겠는데 깜빡이는 안 꺼져요. 다시 한번 해보죠. 왼쪽으로 깜빡이 켜고, 자, 오케이 떴네요. 차선 변경 오케이. 하지만 핸들 잡으십시오. 신경이 많이 쓰여요. 자, 만약에 이런 생각은 한번 해봅니다. 이 HDA2를 통해서 차선 변경을 한다. 오케이, 좋아요. 만약 손을 놓은 상태에서 차선 변경을 할 수 있다. 상당한 메리트가 되겠지만 손을 잡은 상태에서 끼어들기를 한다. 그렇게 활용도가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 기능을 처음 봤을 때 우와, 차가 혼자 차선 변경하네 라고 있지만 차선 변경이 되기 위해서까지의 모든 조건이 다 부합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차선 변경을 하는 그 사이에 제 눈으로 왔다 갔다 다 보는 게 더 빠르네요. 그리고 핸들을 잡아줘야 되는 시간이 이 바로 전 모델이죠. 더 K9보다는 상당히 짧아졌어요. 15초마다 계속 핸들 잡아주세요 라고 나오니 차라리 그냥 핸들 잡고 내가 끼어들게 하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 정도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승차감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보고 의견이 많이 다르실 수는 있는데 사람마다 느껴지는 게 서로 다르니 만두아빠라는 사람은 이렇게 느끼는구나 라고 참고 정도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속도를 많이 올리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속도를 너무 올리게 되면 이 차량의 고유 서스펜션 느낌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너무 도로 여건이나 이런 게 달라져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보통 평균 시속에 맞춰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제 느낌상으로는 그래요. 솔직한 제 평가는 제 차와 기준 잡았을 때 프리뷰 서스펜션이 붙어있다 또는 전자 서스펜션이 붙어있다, 저는 솔직히 그거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훌륭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제가 뭐 기아빠가 돼버리는 것 같아서 그런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되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세대 좀 물컹물컹한 느낌이고요. 서스펜션이 좀 무겁게 가라앉는 스폰지 느낌, 라텍스 느낌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런 느낌이 좀 들고, 그 다음 버전 더 K9 그보다 조금 단단한 라텍스, 그리고 지금 K9 더 단단한 라텍스. 차의 서스펜션이
상당히 많이 단단해졌다라고 저는 표현을 할게요.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지금처럼 도로가 고속도로처럼 쭉 균일한 형태가 아닌, 지금 이 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울렁울렁한, 영종도 여기 다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조금 울렁울렁하는 그 도로인데, 되려 이 부분에서는 프리뷰 서스펜션이 있는 게 아무 소용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대략 이런 도로가 된다라고 치면 뭐 카메라가 뭐 이 높이까지 맞출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 분위기라고 치면 좀 물컹물컹하게 서스펜션을 너무 딱딱하지 않게, 즉 서스펜션 좀 많이 좀 바쁘게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좀 하드한 상태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울컹울컹하는 게 이런 식으로 계속 느낌이 와요. 이 도로의 특성일 수도 있겠지만 고속도로에서 그런 거는 못 느꼈거든요. 이 전에 제가 찍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오래된 도로 중에 포장 상태가 좋지 못한 도로, 좀 울컹울컹한 도로에 그 느낌은 저한테는 지금 불쾌감으로 옵니다. 근데 제가 여기를 그래도 좀 많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너무 서스펜션이 단단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드라이브 모드를 스마트로 안 놔서 그런가요? 한번 스마트로 다시 바꿔보고 주행을 해보죠. 시속 60km니까 60에 맞춰서 가보죠. 프리뷰 서스펜션은 드라이브 모드와 관계없이 작동을 하는데, 역시나 그래요. 좀 하드한 편. 승차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차가 날렵해졌죠. 그만큼 이제 나가는 느낌도 많이 좋아지고 개선되고 매핑값도 많이 바뀐 것 같은데, 달리기 위한 차로 조금 바뀌지 않았나? 쇼퍼 드리븐이 아니라 오너 드리븐 타입으로. 주행을 할 때 코너나 진출입로나 아니면 뭐 좌회전을 하건 우회전을 하건 다양한 조향의 변화가 있을 때는 이 서스펜션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저는 그렇다라고 쳐요. 하지만 기존 차량에 익숙하신 분들은 지금처럼 도로의 느낌이 미세하게 울텅울텅거리는 그 느낌은 우리 차가 잡아내기까지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대략 요철 지나갈 때는 훌륭해요 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울렁울렁한 도로를 지나가니까 여기에는 정말 장사가 없네요. 대략 1세대가 이 상태에서는 좋은, 아주 매끈하게 지나가는 느낌이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도로가 아니면 또 제가 말이 달라지겠죠. 도로에 따라서 승차감도 많이 좌우가 되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에르고 시트라는 기능이죠. 호불호가 좀 있는 편인데 저는 호에 속합니다. 역시. 자, 에르고 시트를 작동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시트에 움직임을 주게 됩니다. 골반, 허리, 전심, 꺼짐,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요거 저는 되게 좋게 생각해요. 장거리를 많이 운전하는 제 입장에서는 시트가 생각보다 안마의자예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예전에 막 그 어설펐던, 예전에 들어가 있었던 예전 차의 그 안마 시트를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 안마 시트가 진짜 안마가 되네 라고 저는 표현을 할 만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속시간은 영원히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시간에 따라서 자동으로 온오프가 되고 있으니까 운전자 피로도에 따라서 에르고모션 시트를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만 이 기능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냥 주면 쓰겠지만 돈 주고 늘 것 같진 않아요. 시운전을 해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활용도가 높지 않습니다. 제가 머리가 멍청해서인지 몰라도 이 기능이 있는 걸 계속 까먹게 되네요. 자, 규정 속도 80에 맞춰서 속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적한 도로이기 때문에 시운전 해보기에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1차선 이용하시면 안 돼요. 2차선으로 달리는 겁니다. 1차선은 추월도로입니다. 추월차선.
자, 지금 제가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이 속도 부분에서는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법도 있고, 규정 속도 이상으로 좀 무리해서 시운전 해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냥 평상도로에서 이제 주행을 해보고 싶은 거라 그 속도에 맞춰서 가는 거니까 보시는 분들은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재밌는 거 한 가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우리 차량을 가지고 더 뉴 K9을 가지고 시속 130 이상으로 쑥 속도를 올리게 되면 볼스터 작동을 합니다. 볼스터는 버킷시트처럼 양쪽 허리 부분을 꽉 이렇게 안아줘요, 차가. 은근 부끄럽지만 아주 괜찮아요, 그 느낌. 그리고 130 이상부터는 쭉 쪼아주고 있다가 110 이하로 풀리면 볼스터도 같이 풀어집니다. 속도와 연동해서 볼스터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 느낌은 누군가가 나를 꼭 잡아주는 듯한 느낌. 운전자야, 다치지마, 내가 널 보호해 줄게, 이런 기능. 좀 너무 오바스럽고 닭살스럽게 표현하긴 했지만 저는 그런 느낌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도로가, 창문을 제가 한번 내려보죠. 이 바람 소리와 이 차선의 소리가, 이 시끄러운 소리가 창문을 올리면 이렇게 마법처럼 조용해지게 되죠. 이중 차음 유리가 전차종에 다 들어가다 보니까, K9 모델이면 다 이중 차음 유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는 정말 만족스러워요. 되려 이중 차음 유리를 타다가 이중 차음 유리가 아닌 일반 유리가 들어가져 있는 차량을 시운전을 해보면 이거 좀 그렇거든요. 근데 K9은 1세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나오는 현행 더 뉴 K9까지 실내에서 들어오게 되는 외부의 그 잡음은 상당히 많이 잡아줬다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종알종알 떠들고 오다 보니까 인천공항까지 도착을 해버렸네요. 이제 해가 질 때 야간 운전도 포함할 거라서 한번 여기도 한번 부드럽게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지금까지 제가 타고 이동한 거리로 환산을 하면 대략 한 20km 정도 온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이질감은 없어요. 그러니까 운전을 할 때 되게 불편하게 하는 차가 있거든요. 내 몸에 안 맞는 거라고 저는 표현을 할게요. 나한테 되게 불편하고 이거 언제 도착하지, 이런 좀 불편함을 주는 차가 있는데, 지금 우리 차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더 뉴 K9 같은 경우에는 벌써 다 왔네, 조금 더 타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있네요. 물론 여기에서 시운전을 제가 끝낼 생각은 없어서 더 많은 걸 확인해 보고 싶어서 제 차는 계속 이동합니다. 지도가 괜찮네요. 공항 모양까지 이렇게 그래픽화 시켜서 나오고 있네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다 여행을 못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는 못하지만 신형으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는 파라다이스 호텔, 앞으로는 그냥 도로. 저는 그냥 도로를 좋아합니다. K9의 새로운 기능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기존에 있었던 기능인데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메뉴 컨트롤을 하나 만들어 준 게 있습니다. 바로 공기청정기 버튼이죠. 여기 있네요. 자, 이 버튼을 눌러주면 공기청정기가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 이거는 뭐 거짓말은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만약에 방구를 낀다라고 치면, 방귀를 끼면 이놈의 공기청정기가 작동을 합니다. 여기다 띄워요. 공기에 실내에 미세먼지가 발생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방구 양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살짝 부끄러웠었던 적이 있어요. 와이프 때문에 몰래 꼈는데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람을 무지하게 막 뿜어내주다 보니까 실내에 있는 공기가 청정하게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 공기청정기라는 기능. 이 바로 전 모델 더 K9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붙어있는 기능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이제 외기 버튼, 내외기 버튼을 길게 누르셔야지 공기청정기가 활성화가 되는데, 지금 이제 공기청정 모드 자체에 센서를 달아놓은 것 같아요. 이제 공기가 어떤 상태인지 체감할 수 있게끔 그 체감된 양을 가지고 실내 공기까지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다 보니까 100% 이 센서가 좋다, L모사나 S모사의 공기청정기보다 좋다라고 표현은 못하겠지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었네요. 이번에는 뒷좌석으로 넘어왔습니다.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다 동일해요. 다만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됐냐면, 특히나 뒷좌석 같은 경우는 변화된 게 없다라고 저는 흔히 표현을 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거는 듀얼 모니터입니다. 자, 듀얼 모니터가 이제는 터치가 됩니다. 물론 뒷좌석에 다기능 암레스트를 이용해서 메뉴 변경도 가능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터치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이 다기능 버튼을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메뉴 중에 보면 이제 날씨라는 기능도 있고, 지금 중구에 있으니까는 지금 시간에 맞춰서 날씨 표현도 해주고, 그 다음에 스포츠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거 말고 더 많은 거를 넣을 수도 있을 건데, 얘네는 늘상 야구, 축구, 농구, 골프, 골프 있네요. 경기가 박원주 님이 오늘 7언더를 하셨대요. 이런 것도 보여주네요. 근데 이거 말고 다른 주식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각각의 관심사가 있고, 이 운영체제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를 표현할 건지는 저 위에서 고를 수 있지 않을까요? 윗분들이, 엔지니어 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으니까. 그 다음에 카메라 기능, 요거 재밌어요. 누를 때마다 전방, 후방, 양 측면, 주행할 때도 이 녀석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대리운전을 타고 가면서 이 차가 가는 모습을 이걸로 보면 어떨까? 어지러울 것 같아요. 또는 주차할 때 이렇게 연석을 비춰주게 되는데, 요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다만 많이 쓸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검색 뒤쪽에서 이제 내비 메뉴 이용해서 전에는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뒷좌석에 내비 검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가고 싶다, 서울역 확인해주면 뒷좌석에서 내비게이션 검색까지 바로 할 수가 있네요. 자, 그다음에 부동산 정보가 있어요. 부동산 정보 하니까는 내비가 이상한 데로 갑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부동산 정보는 뭘까요? 그냥 지도 보는 건가요? 부동산 뷰 보기. 뒤에서 땅을 보는 것 같아요. 매매가, 전체, 단위 평균. 얘가 집이 없어서 그럽니까? 부동산 정보까지 표현을 해줘요. 신기하네. 이야, 이게 해피아임이라 1차, 여기가 1차가 매매가가 5억 2천이다 야, 이렇게 나와요. 부동산 정보가 나오네요. 야, 이거 웃기네. 이거 돌아다니면서 이거 여기 동네 집이 얼마지? 이거 가지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두 개의 펜을 이용해서, 터치펜을 이용해서 위치 확인도 가능하고, 이동해서 이 기능 신박한 기능이네요. 금호아파트 집 가격이 얼마인지도 보실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 가다 심심하면 많이 쓰면 될 것 같아요. 라디오, 음악, 비디오, DMB 이런 기능들은 다 알고 계실 기능으로 보이고, 그 이외에는 크게 없죠. 실내 무드 조명도 뒷좌석에서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저녁 시간에도 한번 촬영을 해볼 거라서 앰비언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같이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사용자 설정 통해서 이렇게
제 기준에서는 그래요. 앞좌석에서 앰비언트 색깔 바꾸려고 메뉴 누른 다음에 자동차 들어가서 뭐에 들어가서 이거보다 후석에서 그냥 슬라이드 2번 한 다음에 여기서 무드점만 바꾸는 게 조금 더 단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 이외에 설정 들어가서 이쪽에서도 변경이 다 되네요. 여러 가지 핸드폰 연결, 사운드 설정, 내비게이션 이런 부분까지도 후석에서 손을 댈 수 있게끔 해주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많이 칭찬을 해줄 만해요. 역시나 디지털 액자도 포함이 돼 있죠. 근데 저는 게스트래요. 이 차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화면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제 차에서는 되니까 그걸로 만족을 할게요. 터치패드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손을 댈 수 있게끔 후석에다가 메뉴를 만들어 놨어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아래쪽에 있는 다기능 버튼을 이용해서 활용을 했지만 현재는 내비게이션 자체가 터치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이 됩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보여드리죠. 음악을 틀어놓고 블루투스 오디오를 지정한 다음에 플레이를 눌러주게 되면 소리를 키죠. 자, 음악이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왼쪽 오른쪽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앞쪽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즉 이 차 안에서 미디어로 움직이면 전체 음향 조절이 가능하다. 어찌 보면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일 수도 있겠죠. 뭐 변경값이 되긴 하지만 다른 차량들 같은 경우는 헤드셋을 줘요. 뒷좌석용 헤드셋, 뒷좌석 조수석 헤드셋, 이렇게 두 개의 헤드셋을 줘서 각각 블루투스 이어폰을 꽂은 다음에 이쪽 별도 각기 다르게 운영할 수 있게끔도 해주지만 우리 더 K9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는 설정을 안 하지 않았나. 그 부분까지는 아직은 넘사벽인가? 라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쪽에다가 이어폰을 꽂아서 듣는다라고 해도 그 소리는 하나로 묶여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후석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변경이 됐는데 이 느낌은 지울 수는 없네요. 이 바로 에어밴드 3존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차량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 차량이니까 3존 에어밴드가 들어가져 있어요. 3존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 별도, 조수석 별도, 후석 별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운전석의 온도, 풍향, 위치 변경 별도, 조수석도 별도로 할 수 있고 후석도 별도로 할 수가 있게 되는데 후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요. 지금 제가 공조기를 껐거든요.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 뒤에만 별도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지 간에 에어컨이 돌려면 앞이 메인이 돌아줘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건드리게 되면 앞쪽도 같이 공조기가 움직이게 되고 뒤쪽도 공조기가 온이 되죠. 자, 공조기가 온이 돼 있는 상태에서 3존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자, 3존이 되어 있을 때 풍량만 뒷좌석만 따로 움직일 수도 있고 되죠. 뒷좌석만 온도 조절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기능 가지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영상에 한번 담아봤는데 3존이 되는 차량들만 뒷자리에서 풍량 온도 조절 됩니다. 그게 아닌 차량들은 앞쪽이랑 동일하게 앞쪽에 원존이랑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 비필라의 에어밴드, 이거 바람 안 나오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1세대 거 리뷰했을 때 이거 의미 없다라 그랬거든요. 바람 안 나온다고. 근데 지금은 바람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이거를 테스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비닐 하나 갖다 대볼까요? 휴지였으면 좋겠는데. 비필라에서도 바람이 잘 나와요. 근데 이게 있는 차하고 없는 차하고는 사뭇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없는 차를 탔을 때는 이쪽 무릎이 시립니다. 바람이 일로 나오니까 아무리 위로 올려도 무릎이 닿아요. 이렇게 맞춰놔도 무릎이 닿고. 근데 비필라 바람은 올려놓으면 제 몸 쪽으로 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서 바람량을 좀 조절을 해서 또는 이 풍량을 조절을 해서 좀 살짝 켜놓고 이쪽 거 세게 켜놓으면 양쪽에서 바람 들어오는 게 생각보다 시원합니다. 물론 온풍을 틀었을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에어컨을 틀었을 때 꽤나 쾌적함을 주는 비필라 에어밴드,
예전에는 비추천이었었는데 현재의 비필라의 에어밴드는 진짜 바람이 통해서 오기 때문에 추천을 저는 하는 편이에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좋아하는 상석 위치죠. 상석 위치에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시트 요추 받침이라든지 헤드레스트 전동 버튼이라든지 숄더, 그 다음에 시트 부분 단독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게 되어 있고요. 앞쪽에 이제 VIP 시트 기능이죠. 시트가 앞으로 쭉 뻗어가면서 끝까지 도착하게 되면 시트가 아래로 쑥 내려옵니다. 운전자의 사이드미러 시야를 가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회복 버튼 원위치 시켜주시면 상석부터 먼저 뒤로 슬라이딩 빼주고 그 다음에 조수석 역시도 당겨주죠. 그리고 이와 함께 에르고 시트 기능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뒷좌석에서도 마사지 기능 됩니다. 물론 이 후속 모니터에 표기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버튼 눌러주시면 마사지 기능을 쓰실 수가 있죠. 강약 조정 정도로 되는 것 같아요. 세게, 약하게, 끄기. 뒷좌석에도 마사지가 된다라는 거.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2열로 이동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2열로 이동을 해보고 2열하고 1열하고 어떤 느낌인지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데, 1열에 앉아 있을 때 저는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춰서 운전을 이제 하고 있고, 지금 상태는 2열로 넘어온 상태인데 2열에 앉은 느낌은 뭐냐면 1열에서는 낮은 소파, 그러니까 무릎 높이로 보면 60cm가 안 되는 한 40, 50 정도에서 제가 운전을 했다라고 보면, 이 뒷좌석에 있는 시트는 뒤로 이렇게 좀 꺾여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엉덩이가 파묻히고 다리가 살짝 들리는 느낌. 이 부분을 조정을 못하니까 앞뒤 조정은 되지만 이렇게 기울기 조정은 안 되는데, 뒤에 앉았을 때 이렇게 허리를 세워서 앉기에는 좀 불편하고, 좀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이 차가 뒤에 회장들이 타는 차잖아요. 뒤에 좀 여유 있게 앉을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어 준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지금 신경 쓰이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좀 늘어져서 평상시에는 앉지만 지금 시승기를 찍느라고 좀 반듯하게 앉아 있는 편인데, 지금 반듯하게 앉아 있을 때 제가 앞의 시야를 보면 여기 부분이 계속 신경이 쓰여요. 내려와 있어요. 지금 뭐 영상에서도 보이겠지만 썬루프 쪽은 높고 중간이 내려왔다가 헤드룸 공간을 확보해서 좀 높여준 느낌, 이렇게 굴곡을 좀 높여서 제 헤드가 여기 있는데, 제 머리하고 천장 높이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요만큼 차이 납니다. 이 높이니까 한 7cm, 8cm 정도? 제가 여기서 움직이려고 살짝 이렇게 하면 머리카락이 닿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편하게 앉으려면 좀 이렇게 늘어져서 거의 자는 식, 이렇게 되면은 시야가 이렇게 되는데, 예쁘게 앉으면 헤드룸이 조금 저보다 크신 분들, 제가 키가 180에 몸무게가 90이 좀 넘어가는 체구인데, 저 정도 되시는 분들이 뒤에 앉으면 좀 꽉 찬다, 뭐 불편하거나 좁다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좀 꽉 차는구나 이런 느낌. 그래도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을 수 있으면 큰 차지, 이렇게 인지할 정도의 높이인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앞사람이 포지션을 잡고 의자를 맞춰준다라고 하면,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이 어른 주먹 3개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앞에 사람이 앉으면 주먹 하나는 사라질 거예요. 하나에서 하나 반은 사라진다라고 보니까 현 상태에서는 주먹 2개 정도가 들어갈 것 같고, 제가 편하게 앉고 다리를 좀 늘려서 이렇게 앉는다라고 하면 앞좌석하고 뒷좌석하고 무릎, 등판하고 무릎 사이 간격은 주먹 하나가 조금 넘게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참 아쉬운 부분인데, 이건 기아 자동차의 마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작 1세대 K9에 비해서는 2세대의 전장 길이가 더 늘었습니다. 하지만 실내는 좁아졌습니다. 특히 1열하고 2열, 그 사이 폭이 좁아진 게 저는 참 아쉬워요. 넓힐 수도 있었을 건데, 뭐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니 수긍을 하는 부분이지만,
1세대부터 타온 사람들은 더 K9 실내가 좁아졌구나라고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야간 시운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야간 시운전은 안전하게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만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라이트 조사 상당한 편입니다. 지금 영상으로도 보여지겠지만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는 광원 자체가 되게 밝은 편이고요. 켈빈수로 보면 거의 7000km대까지 올라가지 않았나. 거의 흰색에 가까운, 흰색과 파란색에 가까운 광원으로 쏘기 때문에 밖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밝은 인상을 주는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어져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원님들도 다 아시는 사항이 되겠지만 지능형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1세대 K9하고 2세대 K9, 더 K9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지능형 헤드램프, 말만 바꿔서 뭐 ALFS가 들어가 있다, 다이내믹 밴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능형 헤드램프다라고 명칭을 바꿨죠. 지능형 헤드램프를 제가 확인을 해보려고 지금 야간 운전을 돌고 있는 건데, 여기가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게 영종도입니다. 영종도인데 세상에 영종도가 이렇게 밝아졌습니다. 여러분들 영종도로 이사 오세요. 너무 밝아서 지능형 헤드램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능형 헤드램프는 저희 K9 클럽 오너님이 남겨주신 시승기 중에 양주 이지훈님께서 영상으로 담아 놓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회원님들한테 시승기에 담아서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야간에 실제로 주행되는 그 느낌은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위에 조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라이트는 상당히 밝은 편에 속한다 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상향등을 켜게 되면 상향등의 조사 위치가 생각보다 많이 높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라이트가 있고 그 위에 그 데일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위를 못 비추겠다 라는 생각을 했으나 실제로는 상당히 잘 비춰주게 되네요.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두운 길을 못 찾아서 다시 복귀하는 중인데,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다른 분들이 촬영해 놓으신 다이내믹 밴딩 기능을 지능형 헤드램프라고 해야 되겠죠. 저는 다이내믹 밴딩이 입에 익어서 지능형 헤드램프 기능을 영상으로 한번 표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커튼 열듯이 샥 들어오네. 약 1km 앞 의정부 양주 반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주행하세요. 꺾으면서 무슨 불빛이 느껴져가지고 하나씩 끌 거고. 뭐야, 알아서 줄였네? 80km로? 여기 곱산. 야, 브레이크도 밟고 있어 지금. 브레이크 등 들어왔어. 뛰고 오면 좋은데, 그치? 어떻게 이지? 가뜩이 움직이는 게 보이면 좋을 텐데. 컸어. 지금 왜 커지? 오른쪽을 왜 끌까? 순서대로 지금 다시 켰고. 그렇죠. 저 앞차례 감지해서 그런가 보다. 그런가요? 자, 이거 이제 지나가면 왼쪽 하이빙 끌 거고. 지금 껐어 하나. 무무부다인데. 너무 부자고요? 두 대가 있어서 그러나? 자, 여기까지가 만두아빠가 담아본 더뉴기아 K9 시승기입니다. 더욱더 많은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싶고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이 외의 내용들은 K9 클럽 회원님들께서 서로 공유해 주시고 나눠 주시면 다른 회원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편집을 한다고 했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길게 나오네요. 우리 대한민국 PD분들, 유튜버분들 진심으로 존경드리고 이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K9 회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만두아빠는 여기까지만 하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들 보내시고 K9 클럽 화이팅입니다.